예를 들어서 유명인이다. 그러면 댓글이 뭐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러면은 법무법인이 나서서 닭공짜로 쓸 테니까 합의금 50% 우리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만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지가 있으면 일단 고소를 다 넣고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를 하는 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최고 변호사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채널에는 악플 좀 달리나요? 그 악플이라기보다 이제 댓글이 안 달립니다. 변호사 채널이라서 네. 다들 조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댓글 좀 하나씩 많이 달아주세요. 고소 안 할게요. 악플이라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인데 사실 인터넷이 보급되고 디지털 시대 되면서 열린 공간에서 무언가 의견을 나누고 그게 격해지면 그게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있는 많은 내용들도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요소 갖추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리고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서에서 보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정확한 법률적인 기준이 뭐예요? 일반적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이렇게 되거든요. 요건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공연성, 그리고 사실을 적시할 것, 명예를 훼손할 것 이렇게 갑니다. 근데 공연성이라는 건 사실 뭐 온라인상이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일반인 사이에서의 대화에서도 가족 같은 경우한테 얘기하는 거 빼고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서 공연성은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유죄냐 무죄냐를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냐 의견을 표명한 거냐 이 차이, 그리고 특정이 됐냐 안 됐냐는 결국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좀 디테일하네요. 예, 생각보다 법리도 꽤 있고 약간의 차이로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 좀 섬세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나뉜다고 하는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고 거짓말로 적어도 명예훼손 두 개 다 해당이 됩니까?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실, 진실을 적시한 거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가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이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가미이 되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따로 또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그렇죠. 사실을 적시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의사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제약회사에서 뒷돈을 받았다더라, 그런 얘기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의사의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돈을 받았어도? 그렇죠. 돈을 받아도. 요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 아니 너가 그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겼으면 안 그랬으면 되는 거야. 아니 정답! 제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명예가 어딨냐. 이제 이런 식의 논란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냅둘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형법상은 일단은 있는 거고 일단 있고 계속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거짓말을 한 거면 당연히 문제지만 실제 사실을 얘기했는데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어떤 특정 유명인이 있는데 저 사람 성매매로 처벌받았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만 써도 제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명예가 훼손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범죄 성립은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통념을 가지고 봤을 때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제일 많이 구별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의견 표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견 표명. 예를 들면은 저한테 이제 악플을 다는데 저 변호사님 열심히 해주실 것 같았지만 제대로 안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 적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저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저 사람 최악입니다. 만약 이렇게 썼어요. 이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령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법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게 너가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실로서 그걸 얘기해 버리면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현혹될 여지도 있고 실제로 명예훼손에 연결이 돼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형량이나 처벌 자체가 다릅니까?
네, 아무래도 형량 자체가 더 높죠. 뭐 사실적시하는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돼가지고 형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라는 분이라면 초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온라인상의 그런 악플이나 이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사실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오히려 내가 뭘 썼길래 고소를 당했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소장을 열람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적시했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고소나 이런 건 항상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차원에서 이제 마케팅을 해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대신에 합의금의 50%를 법무법인이 갖겠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다 그러면 댓글이 뭐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러면은 법무법인이 나서서 닭공짜로 쓸 테니까 합의금 50% 우리 달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악플로도 잡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만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지가 있으면 일단 고소를 다 넣고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범죄가 안 되는데 법무법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걸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얼마 내세요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 이러면 당연히 싸우겠죠 자기도. 근데 만약에 뭐 300만 원 이러면 아니 내가 변호사를 써도 이거보다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냥 300만 원 주고 끝내야 되나? 이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일단은 기획성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쓴 게 범죄가 되는 게 확실한지 아니면 나는 이거는 충분히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특정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욕처럼 추상적인 평가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건 모욕죄라고 따로 있습니다. 모욕죄라고 따로 예. 있는 거고. 예. 근데 어차피 모욕죄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고소 들어오고 합의금 요구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하던데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말을 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 그럼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붙이면 이게 컨설팅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잘 성립이 안 되더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온라인상에서는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을 가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사례는 마치 비방의 목적이었지만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작업이 될 수 있겠죠. 뭐 새로 나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말도 짧거나 자극적으로 좀 재미있게 하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존댓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를 야,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표현의 정도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좀 더 쉬운 거예요. 그냥 판사가 봤을 때는 이게 비방의 목적이지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대에 맞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의도가 있더라도 고급진 어휘로 뭔가 예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좀 빠져나갈 여지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딱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실제로 타격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비방의 목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를 제3자가 갈라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똑같은 얘기도 누가 했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바뀝니다. 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카페, SNS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퍼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좋아요 많이 받으면 또 빨리 퍼지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비방의 목적 인정됐을 때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됐을 때 인정되는 그 정통망법 위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따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징역 같은 경우에 최대 뭐 7년 이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이제 형량이 세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익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명예훼손이 될 법한 글을 막 썼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익명을 고소해도 결국은 사이버 수사대가 그거를 찾아서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오는데 성공하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죠.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구글, 유튜브나 이제 해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뭐
한국 법원을 통해서 협조 공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미국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정보를 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정보를 따오고 나면 그때는 그게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경찰이 근데 모든 사건에서 미국 법원의 협조를 받아가면서까지 특정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다수의 경우는 수사 중지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지를 추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셀럽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뒤에 선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형사 사건인데 어떤 방법으로 선처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합의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 모든 범죄들이 어쨌든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명예훼손 역시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비방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를 하는 건 김민건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